주간 꿀에 올해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보는 내내 뚜껑이 열려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5년 최악의 경기, 바로 25-26 시즌 라리가 8라운드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진짜 보는 내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주 가지가지 센 쇼를 보여주더구만. 수비는 수비대로, 미들은 미들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경기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뜻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초반부터 밀렸고요. 후반, 초반 변화를 주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동점골에 실패를 하면서 레반도프스키 이 자식이 PK를 놓치면서 동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연달아 2골을 더 허용했죠. 결국 그러면서 1대4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PSG전 이후 공식 2연패고요. 라리가에서는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라리가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2점 차죠. A매치 이후에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문제점이 더 큰 쪽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갈까요? 렛츠 고! 라리가 8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세비야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세비야 원정에 최근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비야가 바르셀로나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기 초반부터 나타났습니다. 세비야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제대로 요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 30분까지 점유율조차 바르셀로나보다 세비야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공격 전개도 많았고요. 뒷공간 침투도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사실 세비야는 초반부터 1대1로 압박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특유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하면서 중원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세비야는 왼쪽의 바르가스의 드리블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뒷공간을 침투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바르가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로메로라든가 알렉시스 산체스에게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 13분 로메로가 아라오하고 부딪히면서 PK를 얻어냈고요. 이거를 산체스가 처리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36분에 로메로가 또다시 골을 얻죠. 결국 2대0을 만들면서 세비야는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바르셀로나는 전반 종료 직전에 페드리의 패스를 레시포드가 바디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한 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변화를 꾀하면서 나름대로 추격하는 분위기를 잡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PK를 놓치면서 1대2가 유지가 됐고요. 세비야는 경기 막판에 카르모나와 아담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내용에서도 세비야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여준 경기입니다. XG값에서 2.80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2.25거든요. 물론 점유율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후반전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61%, 세비야가 39%를 기록하긴 했어요. 하지만 세비야가 앞선 상태에서 점유율이 줄어들었어도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슈팅 숫자는 13대17, 유효 슈팅은 5대8이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서 세비야는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라리가 6위로 올라왔거든요. 올 시즌 공식 8경기에서 4승 1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성적을 내고 있는 세비야의 모습이고 이건 알메이다 감독이 그만큼 팀을 잘 이끌고 있고 공격 쪽에서 왼쪽에 바르가스, 전방에 로메로, 오른쪽에 사낭, 산체스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첫 패배를 당하고 파리생제르맹전 패배 이후에 공식적으로 또 패배를 당하면서 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라리가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죠. 6승 1무 1패입니다. 그러면서 승점 19점을
획득했는데요. 승점 21점인 레알하고는 승점 2점 차로 2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레알과의 우승 경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바르셀로나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랜 A부터 문제였죠. 조한 가르시아, 테어 슈테겐, 가비, 페르민, 하피냐, 라민 야말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한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엘 클라시코에 돌아올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은 페르민, 하피냐, 라민 야말은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돌아온다고 해요. 여하튼 페르민, 하피냐, 라민 야말이 못 나오기 때문에 2선 라인은 페란, 올모, 레시포드로 나왔고요. 수비 쪽에서는 발데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벤치에 있었고, 마르틴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틴, 쿠바르시, 아라오, 쿤데가 포백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3선은 페드리, 더용이 나왔고,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가 나왔는데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전 혈전을 펼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 경기 선발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2명밖에 변화가 없어요. 즉 파리 생제르맹전에 뛰었던 9명이 여전히 이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반도프스키, 아라우오 빼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선발로 뛰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느껴지는 게 왼쪽 라인은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오른쪽의 레시포드는 그래도 적극성을 갖고 부딪히고 볼을 끌고 올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페란과 레시포드가 위치를 바꾸는 모습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페란과 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페란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 마르틴이 위로 올라와서 왼쪽 측면에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마르틴의 전진성이 그만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페란도 중앙 쪽으로 들어왔을 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도 엄청나게 부진한 경기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제 역할을 하는 선수는 레시포드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파리 생제르맹전과 선발 명단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리, 더용도 볼을 간수하고 강한 압박을 뚫어내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페드리, 더용이 묶여있으면 누가 경기를 전개해줘야 되냐? 올모입니다. 근데 올모도 너무나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비 라인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수비수들의 어처구니 없는 수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아라오 같은 경우에는 PK 내주는 장면, 그 장면 다시 보면은 와, 진짜 생각 없이 축구하는구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아이고,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래서 플랜 A를 보면 플랜 A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전반 끝나고 나서는 한지 플릭 감독이 마르틴을 빼고 발데를 투입합니다. 왼쪽 라인에서 위로 전진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레시포드가 왼쪽으로 옮겼을 때, 레시포드, 발데 있을 때 이 왼쪽 라인은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리고 쿤데가 뚫리는 장면에서, 물론 쿤데의 실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라오가 커버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커버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아라오는 라인 컨트롤에서도 문제가 있고 PK를 내주는 실수도 범했어. 그래서 전반 끝나고 아라오를 빼고 에릭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런 변화를 통해서 후반전에는 나름대로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만 흐름을 탔을 때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못 넣은 게 문제죠. 여하튼 플랜 A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건 한지 플릭 감독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랜 A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지 플릭 감독이 이 경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한지 플릭 감독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 압박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세베의 알메이다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전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전 한번 떠올려보세요. 막판 30분 동안 바르셀로나가 한 게 없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젊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투입하면서 기동력과 압박을 유지했고 1대1로 압박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을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세비야의 알메이다 감독도 1대1 압박을 계속합니다. 상대를 괴롭히는 1대1 압박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용과 페드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도용과 페드리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미드필더진하고 에너지 레벨에서도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도용과 페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카사도하고 베르날이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사도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베르날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용과 페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설상가상 가비는 부상입니다. 이럴 때 가비라도 있다면 가비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야 할 텐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용과 페드리가 묶여있으면 앞쪽에 있는 자원이 내려가서 연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즉 올모가 내려와서 연결을 또 해줘야 되는데 올모가 부진해요. 근데 올모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가 페르민인데 페르민은 부상으로 전력 이탈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죠. 또한 수비 라인에서 앞으로 끌고 올라갈 때 쿠바르시는 나름대로 끌고 올라가지만 아라오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에릭으로 바꿨을 때 에릭은 몇 차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찔러주는 플레이가 나오긴 했어도 아라오는 또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미드필더진이 묶여있으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라민 야말이 그걸 정말 잘하죠. 라민 야말이 내려와서 수비를 자신 쪽으로 끌고 와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료들이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경기에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물론 후반전에 루니 바르다지가 들어왔을 때 잠재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골을 넣을 뻔도 했고 템포가 좋아요. 그렇지만은 루니도 이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레시포드도 마찬가지고 페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빌드업이 전체적으로 작동이 안 됐고 중원도 장악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수비는 더 큰 문제죠. 이니고가 떠나는 자리가 너무 커요. 물론 이니고의 빈자리가 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커도 너무 커.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인 컨트롤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라인 컨트롤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수비 쪽에서 쿠바르시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경기에서 쿠바르시는 부진했죠. 그럼에도 지금 바르셀로나 센터백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쿠바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쿠바르시 파트너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쿠바르시 파트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크리스텐센이 제일 좋아요. 텐센이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나올 때는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물론 에릭도 중요한 선수입니다. 에릭은 센터백, 라이트백, 레프트백, 수비형 미드필더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업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아라우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맞아요. 왜냐면은 힘과 높이를 앞세우는 팀을 상대로는 아라우오라는 카드가 충분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아라우오가 이 수비 라인에서 제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라우오는 미안하지만 선발로 나오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도 사실 15분 정도를 버텨주면 바르셀로나에게 흐름이 넘어오고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나름대로 주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15분을 못 버텼어요. 왜? 아라우오가 PK를 내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라우오를 선발로 쓰는 거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쓸 수 있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지컬과 힘을 앞세우는 팀을 상대로는 아라우오는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텐센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아. 지금 한제 플릭 감독이 왼쪽 센터백은 쿠바르시 텐센, 오른쪽 센터백은 아라오 에릭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텐센 왼쪽, 쿠바르시 오른쪽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직접 하는 한지 플릭 감독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텐센 쿠바르시가 가장 좋은 카드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쪽도 고민이 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온 건가? 그냥 PK 놓쳐서가 아니야.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와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3시즌 동안 미친듯이 골을 넣어줬어요. 근데 올 시즌의 활약을 보면 야 이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공식 9경기에서 4골 넣었는데
리그에서 4골입니다.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관리 대상이에요.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올 때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오면 묶여. 여기다 피케까지 놓치면 레반도프스키 외에 최전방 자원은 페란 토레스, 레시포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페란 토레스를 최전방으로 한지 플릭 감독이 잘 쓰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식 10경기에서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리그에서는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전 페란 토레스 지금 활약 만족합니다. 근데 페란 토레스가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을 계속 책임지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선수는 송곳 같은 선수예요. 망치 같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경기에서 멀티골, 그 정도면 골 많이 넣어준 겁니다. 근데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은 말 그대로 망치 같은 선수가 있어야 돼요. 마구잡이로 때리는. 그래서 경기에서 막 3골, 4골 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레시포드는 지금 좌우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최전방에서는 뛰는 횟수가 거의 없죠. 그래도 최전방에서 뛸 수 있으니까 언급을 하자면 올 시즌 10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인데 저 레시포드에게 만족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리그에서도 데뷔골을 넣었어요. 물론 바르셀로나 데뷔골은 뉴캐슬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록했죠.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으니까 뉴캐슬전, 세비야전에서 각각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3골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기가 막히게 많이 기록해요. 킥이 좋아서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이라든가 크로스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 보고 있으면 막 속 터지고 짜증나고 그런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 사실 지금 이 순간 공격 포인트 가장 많이 기록하는 건 레시포드야. 여하튼 레시포드가 잘해주고 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피냐하고 라민 야말은 부상이고, 하피냐하고 라민 야말은 최전방 자원은 아니죠. 측면 자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피냐는 2선의 모든 곳에서 뛸 수가 있고, 라민 야말은 주로 오른쪽에서 뛰죠.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7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 라민 야말은 5경기에서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각각 공격 포인트를 5개씩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나오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몸 건강이 돌아오는 걸 원한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백업 자원은 지금 수뇌부들이 빠르게 움직여라. 소문대로 훌리안 알바레스든 아니면 기라시든 계속해서 접촉을 해봐라. 그래서 다음 여름이 됐을 때 재빠르게 영입하자.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는 페란으로, 플랜 B를 레반도프스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를 큰 경기에서 선발로 뛰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최전방도 아쉬워서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A매치 기간 동안 지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물론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비 쪽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한지 플릭 감독은 시스템의 변화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3-1 포메이션, 라인을 올리는 수비 라인, 오프사이드 트랩,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수비수들이 이 수비 라인에 대한 이해력과 실행 능력을 더 늘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반복되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있어서 라민 야말뿐만 아니라 레시포드, 하피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페드리하고 더용은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요 경기에서는 당연히 선발이고요.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안 해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여기에 다니 올모, 넌 정신 차려라. 페르민이 돌아오면 페르민이 선발로 뛸 것 같아요. 다니 올모가 올 시즌에 너무 부진해요. 자, 지금 2패 당했습니다. 연패입니다. 파리전 패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비야전 패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배를 통해서 배워야죠. 더 나아져야죠. 패배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 문제점이 더 심화되면 안 되겠죠. 한지 플릭 감독이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올 시즌 리그 성적이라든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한지 플릭 감독이 지난 시즌 팀을 워낙에 잘 이끌었으니까 A매치 끝나고 돌아왔을 땐 다른 모습이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래야 돼!